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절도사 부분 할게요. 예, 절도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보고 강독하기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교재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정리를 이제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안사해난 이외의 절도사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었잖아요. 이들 번진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남아있었냐. 일단 안사해난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전히 진압한 게 아니죠. 그 안사해난에서 항복한 장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복한 장군들을 다시 당나라 군대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들에게 절도사를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강북 지역의 절도사를 좀 임명했어요. 그래서 안사해난 이후에도 이들 자녀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북에 있는 하북 삼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번진 체제 구조를 볼게요. 이 절도사 세력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있고 당나라와 좀 뭐냐면 독립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절도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칙지지라고 하는데 이들을 보통 이제 번진이라고 해요. 번진. 그래서 이들의 이제 통치 권력 구조를 보면 제일 높은 수장은 절도사겠죠. 그래서 절도사는 보통 2개부터 10개 정도의 주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를 견입하고 있다. 그다음 민정권하고 그 지역에 재정권이 있고 군사권까지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임명을 배격하고 그 일족을 지방관리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통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그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들 통치 기구를 보면 일단 이들이 이제 통치하는 영역이 한 개 주가 아니라 대개 보면 여러 개 주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이제 이 여러 주 중에 통치 주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중심진 골라서 여기에 이제 주원을 설치해요. 그래서 주원을 설치하는 기구들 주를 뭐라고 하냐면 해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원을 설치해가지고 일종의 지방 어떤 자치기구, 지방 기구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임명한 사람들은 자기 측근들을 주로 임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번진을 이제 좀 구분하는 것 중에 번진이 대개 보면 3가지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가 분립지향형하고 권력지향형, 그다음 통일지향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요거죠. 분립지향형. 이들을 이제 당나라에서는 반칙지지라고 해요. 반칙지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 당나라 정부는 부정하진 않아요. 당나라 정부 인정해.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나라 정부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이라는 정치, 군사권은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당나라 정부가 뭐 절도사를 좀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대항을 해요. 자, 이런 정부 그 절도사들을 분립지지형, 지향형, 반칙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이 하북삼진이죠. 그래서 하북삼진, 하북 지역에 주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들의 재정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세금을 거두면 일단 크게 이제 3가지 형태로 거둬요. 유주, 유사, 상공. 그 중에 유주는 주의 비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도사 밑에 여러 주들이 있으면 주 자체에 또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유주 주로 이제 주의 비용을 사고 그 중에 일부를 어디에 보내냐면 절도사에게 보내요. 자기 충성하는 절도사에게. 그러면 이제 또 일부를 어디에 보내냐면 상공에 보내. 상공. 중앙에 보내는 비용이죠. 근데 대개 보면 원래 상공을 보내야 되는데 상공을 안 보내고 그냥 유주나 유사로 해갖고 이런 것들 자기들이 그냥 더 재정을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칙지지에 있는 번들은 실제 중앙에 세금을 안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순지에 더 돼요. 이 순지는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강남의 생산력이 강보를 능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지 같은 경우에는 절도사들이 임명을 하지만 이 절도사들이 되게 보면 당나라의 충성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들은 되게 보면 문관 귀족들 임명이에요. 예, 문벌들을. 그래갖고 되게 보면 강남 지역이 당나라가 확실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산에 난 이후부터 100년 동안 또 유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지만 권력 지향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조의 권력을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소수고요. 되게 보면 분리지향형이나 통일지향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칙지지를 이제 구성을 보면요. 일단 그 안에 군대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단련이 있는데, 단련은 농한기 때만 소집돼서 훈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만 하면, 예비군 정도 보시면 돼요. 이들은 그냥 지방에 어떤 이제 치안이나, 적의처돌궁에 항토 예비군 좀 동원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착적 성격이 강하지, 개인적으로 절도사에게 충성을 안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절도사 밑에 있는 그 군대는 어디냐면 강건이와 가병인데 강건은 다시 아해군과 아중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아중군은 절도사 직속인 그 간청에 속해 있는 해부에 주둔된 친위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해군은 절도사의 통치 영역에 있는 다른 주에 속해 있던 그 뭐냐면 군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중군들이 핵심 부대인데 이들이 이제 절도사들의 친위군이지만 절도사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갖고 뭐냐 절도사를 갈아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교병화라고 하거든요. 하극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들이 이들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친위군 안에 또 충성된 집단들 또 뽑아가지고 가병을 만들어. 예. 그래갖고 이들에게 이제 가부작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이 가부작 관계는 의사 부자 관계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 양아들로 들어가고 집단적으로 이제 뭐냐면 절도사를 양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아중공단은 충성스러운 집단이지만 이들도 또 뭐냐면 또 머리가 돌아버리면 그냥 쿠데타 일으키면 돼요. 네.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이들 안에서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번진 체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번진 체제를 이제 크게 여기에서는 이제 강자 중국사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세 시기로 구분했어요. 세 시기로. 첫 번째로는 번진 시작부터 안산이 난까지야. 저도 현종 때죠. 현종 때. 현종 때는 현종 때부터 이제 절도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주로 변경에 설치됐어요. 변경에. 그래서 변경 번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록산도 여기 이제 변경에 설치된 번진 중에 하나의 절도사였죠. 근데 그 안산은 끝난 후에 이때부터는 이게 뭐냐면 변경뿐만 아니라 내지까지도 이제 뭐냐면 설치가 돼요. 내지. 그러니까 뭐 강북이나 뭐 강남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원화중흥 이전까지를 그 뭐냐면 내지 번기 1기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번진 체제가 형립됐고 이 번진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때 덕종 때 한번 순진화해요. 순진화는 아까 반칙지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강남처럼 말 잘 듣는 그런 절도사로 만드는 거야. 순진화라고 하는데 이게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어. 실패했죠. 덕종 때 그 순진화 작업이 실패했던 건 뭐냐면 여러 명을 같이 상대했기 때문에요. 네, 한 놈만 패야 되는데 그리고 재정적 기반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잘 안 됐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원화 중국까지는 이게 세 분류의 아까 지금 언급했던 절도사들이 존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원화중흥부터는 좀 경우가 다르죠. 예. 그래서 원화중흥부터 항소인단까지는 제2차 이제 순지화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왜 2차 순지화는 성공했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중앙군이 강화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신체군을 창설했어. 그럼 신체군을 창설하는데 이거는 모병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공과 다세를 재정기 기반했다. 진공이라는 거는 요 밑에 있지만 그 뭐냐 강남의 절도사들이 그 뭐냐면 이제 절도사들이 파견되면 되게 이 문벌 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중앙에 올라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앙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그 영내에 세도를 이제 걷는 과정에서 군사들에게 돈을 월급을 빼돌려 갖고 일부들 그냥 중앙에 자진 납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군대 반란으로 또 연결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와 그다음 다세라는 것은 차세죠.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당나라 때부터는 이제 거기 독점 판매권을 해서 전매제 일시시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간을 강군에게 파견하고 그 다음에 절도사 변진 세력들의 병력 중에 통솔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했다. 예, 군대 개혁을 했고요. 특히 이 한간이 문제가 돼요. 한간이 이제 지방의 군대를 뭐냐면 감독하기 위해서 강군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신체군들 주로 누가 담당을 하냐면 그 한간들이 맡겨요. 왜냐하면 장군들 못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간들이 다른 한간들과 비해서 당나라 한간들은 힘이 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군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한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항제를 받아치죠. 그래서 한간들이 이제 그 항제를 비꼬는 말이 뭐냐면 그 과거 시험의 문생처럼 내가 세웠다. 그래서 문생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할 만큼 다른 역대 왕조보다 한간 권력이 되게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개혁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아까 그 절도사 밑에 있었던 여러 주들 중에 그걸 그 뭐냐면 해부 외에도 나머지 부들이 있죠. 지부들인데 지부들이 상공을 올려야 되는데 상공을 예전에 안 올렸거든요. 자체를 쓰거나 절도사에 갖다 바치는데 그것을 이제 뭐냐면 올리지 말고 해부에 중앙을 올리게 해요. 그래서 해부의 상공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재정권을 해술래. 또 동시에. 그래서 해부들도 상공을 해라. 지구와 해부들이 다 상공을 해라. 갖다 바쳐라. 자, 그래서 이제 재정권을 이제 풀어 박았다. 그래서 이런 군대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뭐냐 순지화를 성공할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격을 할 때도 그 1차 순지화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 1차 순지화는 여러 명을 팼죠. 한 번에. 근데 2차 순지화는 한 명만 패. 그래서 한 명만 패고 그쪽이 제거당하면 또 다른 쪽을 이제 패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쪽은 또 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순지화가 당나라 정부에 항상 이득만 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패단을 줬는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일단은 이 진봉의 문제인데 아까 신체권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기반이 됐던 것이 진봉이라고 했죠. 원래 진봉이라는 것은 그 잉여 물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다가 이제 남는 잉여 물자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한간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봉을 뭐냐면 많이 바쳐. 그러니까 군대에 줄 돈을 안 주고 진봉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절도사들이 진봉 납부를 둘러서 병사하고 농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반란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반란이 농민 반란이 구보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방운의 난이 있어요. 구보의 난은 농민 반란,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항소의 난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방운의 난은 원래는 변진 병사들이 출발해갖고 난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그 농민들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그 당시 이제 그걸 추문하는 과정 농민들에게 수탈을 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강군과 신체권을 누가 장악하죠? 한간이 장악하죠. 그래서 이 관료의 인사권을 개입하면서 한간이 한계에 편입을 한다. 그 문생천자단 말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문간 관료들이 이제 절도사 파견 및 절도사의 짧은 임기, 그리고 이제 문간 절도사들 임명으로 주로 이들이 이제 임시직이기 때문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순지화된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오래 갖고 병궁이나 지방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빨리 들어가는 게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짧은 임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지방에 그 데리고 있었던 사적을 맺었던 누구를 이제 데리고 오냐면 그 관리들 들어와. 근데 이 관리들의 성격이 예전에 그 관리들, 중앙의 관리들과 좀 달라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방에는 문벌 귀족들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주로 이들은 신흥세력들이야. 신흥세력들이고 이들을 형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돈 내고 이제 들어오든지, 선의적으로 해갖고 들어오든지, 그다음 일부는 각오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이제 분당을 맺고 이제 중앙관리로 진출하면,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중앙관리들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파당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당쟁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이 당파가 무슨 당파로 연결되냐면, 그 이후의 당쟁으로 연결되죠. 이후의 당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간의 전횡과 문생청자단 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왕위 계승 문제에 관여하고요. 중앙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군사권 장악 내용 보면 신체권 장악, 추민사 임명, 그다음 군군을 통솔하고 강군을 제도를 이용해서 절도들을 감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문간절도사들이 절도사 다 내려온 다음에 잠깐 거기에서 있을 동안 맺어진 그 사적 인맥관계를 통해서 많은 관리들이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후 단쟁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흥 관료층은 기존의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기존의 인재 등용 방식은 가고와 음서였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더 비중이 컸냐면 음서가 비중이 컸어. 그리고 대개 보면 문벌 귀족들이 그냥 음서로 들어가서 나중에 각오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흥 관료층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각오를 보자. 각오를 음서보다는. 근데 종전에 그 관리들은 각오도 중요하지만 음서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냐면 그 싸우게 되고요. 자, 거기다 또 이제 진사과 관련된 문제에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진사과는 이제 그 당시 과거 중심이 진사과였잖아요. 시문을 보잖아. 근데 시와 문장을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해요?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설가에게 정치를 하는 거는 정치를 맡겨요. 그러면 정치를 잘하겠어요? 안 하죠. 연산군도 시와 문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당에서는 과거 시험을 진사과는 시문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통해서 시문 능력 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하고 대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이고 문벌 귀족 대표도요. 이들은 이제 가구도 많이 보겠지만 또 뭐도 많이 들어가죠? 음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당의 우승유는 과거 진사 출신이야. 신은 관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관리 선발에 시문을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또 다른 견해도 있긴 있어요. 왜 있냐면, 이당과 우당을, 이당은 문벌귀족, 우승용은 신흥 귀족 관료로서 과거 출신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그거죠. 왜냐면, 이당이나 우당의 그 구성원들 보면 다 상당수가 뭐였다? 문벌 귀족이었고, 신흥세력들은 별로 없었다 그거죠. 신흥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당과 우당도 공통적으로 음서를 통해서 또 과거에 이렇게 진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당과 우당을 이당은 문벌 귀족이고 우당은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그 신흥세력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 난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견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하여튼 그 결과를 보면 문벌귀족과 가곡세력 간류의 방목이 표출했고, 그다음 이당이든 우당이든 다 한강과 연결돼서 정치 질서가 문란했고 한간의 정행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에는 이제 항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강남 지역이 이제 뭐냐면 전화의 전쟁에 시말리게 되고, 비록 진압은 했지만 항소의 난은 그 항소군의 그 항복 장소였던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주정춘에게 멸망을 하죠. 또 원래 주정춘의 이름은 주온이었어, 주온. 근데 이제 항복해 오고 그 당나라의 충성을 맹세해라, 모든 걸 충성해라. 그래서 정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야? 당나라를 뒤엎고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이게 뭐냐면 5대의 첫 번째 나라였던 후량이죠. 후량.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절도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고, 한국인은 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안사의 난 중에 반란군의 세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나라는 중국 내 경조부와 하남부를 제외한 각지의 이제 절도사를 두고 다수의 병력을 지휘토록 하였다. 이거는 이제 내지 번진기죠. 내지까지 이제 변경 외에도 내지 번진기 해서 1기에 해당하죠. 1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야 이제 내지에는 40개 정도의 변진이 생겼는데, 변경의 변진과 합쳐서 총 50개의 변진이 설치됐다. 자, 변진을 강장하는 절도사는 반란 이전 군정권을 장악한과 달리 보통 관찰사와 주의 자살을 견인했으며 민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했다. 번지는 중앙정부와 주 사이에 설치되었고, 한 개의 번진이 보통 두세 개의 주와 10개의 주를 관장하기도 했다. 자, 실질적으로 최고의 지방행정 단위가 되었다. 강해 지역. 여기에 강해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강해 지역은 이제 주로 어디냐면 그 양쯔강과 해수 유역 지역이에요. 그러면 해수는 어디냐? 양쯔강이 있으면 북쪽에 해수라는 조그만 강이 있어요. 양쯔강보다는 좀 작지만 조그만 강이 있는데, 물론 조그만 강이라도 한강보다는 더 넓어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강남 지역을 할 때 양쯔강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쯔강은 아니라 해수 남쪽을 강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양쯔강과 해수역인데, 양쯔강 해수역을 다 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그 당시에는 당과 송나라 때 주로 양쯔강 중에서 어느 지역이 번성했냐면 양쯔강 하류 지역.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을 보통 강해라고 했어요. 강해.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지역이야. 노른자 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에서 문간이 절도사로 파견된 변진의 경우에 조정의 말을 시행했지만,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순지라고 하죠. 무인절도다 지배하는 하북과 하남의 번진들은 중앙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같다. 그래서 이때 번진은 거의 독립왕국이 되었다. 이 번진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칙 지지라고 해요. 반칙 지지. 예. 자, 그 중에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분권적 반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번지는, 요때 반독립적이라는 것은 반반자예요. 반반자, 반대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정부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한 색들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누구냐면 안사의 난으로 가담했던 절도사들이요. 일명 하북 삼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위박, 성독, 노용을 말하는데, 안력산과 사사명을 높이 받들면서 당조의 개입을 저지했다. 자, 이들은 절도사직을 세습하고 조세를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독촉했으며, 이걸 이제 중앙을 보내는 색을 뭐라고 했죠? 상공이라고 했죠? 상공을 보내지 않고 강내 관리의 임명과 파면도 자의적 행사를 통해서 하는 등 독립상태로 당말기 때까지 유지됐다. 이외에도 하북의 평로, 해서, 상남동 등 번진도 당주의 명을 받지 않고 반독립적인 경향을 보게 되고,
이렇게 당나라부터 독립적이거나 원심적인 보이는 번진들을 반칙지지라고 한다. 반대로 하북의 동부의 방면의 당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배를 받는 주로 하중이나 강해 지역들이죠. 강남 지역들은 순지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한강과 문신관료가 절도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두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상동 지역인데 평로절도사 이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뭐냐면 좀 관련이 있죠. 이때 고구려 유민이었던 누가 이정기가 뭐냐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이정기가 그래서 이정기부터 해갖고 그 3대까지 통치했던 지역이죠. 이사도까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물론 당나라 군대에서 멸망을 하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어. 평로정도사는.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단 번진 체제는 안사의 난 이후에 당의 멸망까지 140년 동안 존속되었는데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었던 절도사의 권력이 반드시 안정적인 게 아니었다. 그 안에서 이제 위와 같이 부자 혹은 일족사에 상속된 예도 있지만 대부분 부하 장병들에 의해서 폐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이제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병화라고 했어. 병사들이 교만해졌다. 자, 군대의 번진 병력의 축축을 담당했는데 그 군대는 번진 병력의 축축을 담당했는데 그 절도사로부터 모든 생활 기반을 받는 모병이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건하군이라고 해요. 건하군. 근데 건하군도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아중군하고 그 다음에 아예군인데 친위병대는 어디가 있죠? 아중군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중군은 우수한 병력으로 대우가 좋았는데 자신의 생활 기반이 매우 민감했다. 이들은 자신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하거나 절도사까지 폐집하고 아군의 장교 중에 새 절도사를 옹립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정기 사례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정기는 그 절도사가 아니었죠. 자기 그 상관이 있었는데 상관이 이제 부하들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니까 그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누굴 모신 거야? 이정기를 모신 거야. 그래서 이정기를 모시고 나서 당나라 정부부터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다. 심지어는 야심 있는 자가 스스로 절도사실을 강탈하는 등 내부 번제는 완전히 하극상색이었다. 절도사들은 이에 대처해서 그 아중군 중에 또 충성스러운 병사를 따로 뽑아서 만든 것이 가병이었죠. 그래서 이 가병들은 절도사와 가부자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러한 경향은 특히 반칙지위에 많았으며 두세대 번진 병력은 이중구조 형성돼 절도사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래서 이제 친위군 안에서도 가병 집단이 있고 또 그 앞에서 아중군 집단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번진의 병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번진의 병사들은 주로 이제 이민족들은 많지만 저 몰량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했고 그래갖고 되게 모병제도 운영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때 내지 번진기 때 당나라 정부에서는 이 번진들을 반칙지지를 뭘로 하려고 했죠? 순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지하려고 했는데 이 순지하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순지하와 2차 순지하. 근데 1차 순지하는 덕종 때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헌종 때 했는데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을 그때 연호를 따갖고 현종 때 연호가 원화예요. 그래서 원화중흥이라고 해요. 원화중흥. 그래서 이때 중흥이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쓰냐? 망했던 거의 이제 힘이 약했던 왕조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뭐냐면 다시 흥계한 것을 중흥이라고 해요. 중흥. 그래서 뒤에 이제 중국사에서 요거와 좀 비슷한 말 쓴 거 있죠? 양모운동 때. 이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동치제였죠. 동치중흥이죠. 망했던 나라를 다시 불러일으키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당조가 번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재정적 기반을 갖고요.
요때 재정적 기반이라는 것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상공을 올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해부나 지부에 있는 그 것의 일부를 몰려 올리는 거야. 상공을 올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재정권을 장악을 하고 중앙에 뭘 만들죠? 신체권을 강화하고 육성을 했죠. 신체권은 한개 개인의 군대의 성격을 띠며 저 한관들을 통수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장군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관에 줬던 거죠. 그 결과 절도사의 변진 병력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중앙으로 해소하고요. 재정권도 해소되었다. 자, 이로써 절도사의 기반은 약화되었으며, 그다음 한간이 이제 절도사 시야에 군대를 감찰하기 위해서 강군을 파견해서 절도사를 감독했다. 그러나 이제 순위화 과정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기반한 것이며 그 무력의 원천은 강의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풍부한 생산력과 이들의 수도를 운반할 수 운하는 이 지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당주의 생명성이었다. 그러니까 강해 지역, 강남 지역을 잃은 것은 언제 때죠? 항소의 난이었죠. 결국에 항소의 난을 기교했고 당나라는 망하게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양세법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니까 한간의 정행과 당쟁을 보자. 요건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순지와 폐해 측면을 또 연결해서 보세요. 자, 순지와 폐해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의 권한이 강화됐다? 한간들의 권한이 강화돼.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간들과 연결돼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진봉, 진봉을 이제 한간대 압력 때문에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 반란, 그 다음에 군대 어떤 군사들, 군대 반란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한간과 연결돼서 무슨 논쟁이 일어났죠? 이유 단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폐해들과 연결되니까 좀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보면 자, 양세법 시대가 되면서 농민층의 분해가 진전되었고 신흥 지지층의 일부가 과거를 위해서 재차 중앙관료로 진출하게 돼요. 그러나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었고요. 합격에도 간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 후반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절도사 막부에 진입한다. 그래서 절도사, 관찰사, 염찰사 같은 사직은 영예의 간직으로 속가에 대한 선발권을 갖고 있었다. 이게 뭘까요? 사직이라는 것은 영예의 간직이라는 건 뭘까요? 율령 밖의 간직이야. 그래서 대개 이제 당나라는 율령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임명하거나 선발할 때 뭘 입각해서 한 거죠? 율령에 입각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율령 체제가 붕괴되면서 율령 밖에 있는 간직들이 등장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절도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자기 속관들 누구한테 임명을 할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임명을 한 거야. 특히 이제 그 뭐냐면 문벌 귀족이 절도사에 갈 경우에는 주로 누굴 선발하냐면 지방에는 문벌 귀족이 없어요. 자기 동료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행정사무는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지식인들, 관료들, 이제 신흥 계층들을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앙에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오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유입해 들어온 거야. 자, 당연히 절도사와 개인적 유대관계가 발생했다. 원화 중흥 이후 중앙의 문관이 절도사가 되어 절도사가 다시 중앙을 복귀하면서 속관 중에 중앙관리가 된 자가 생겼다. 이리하여 관료 사이에 사적인 당파가 생기고 출신별로 지역별로 생기기 시작하죠. 이들이 분당을 결성한 다툰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로 이때 분당이란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 송나라 이후부터 분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했죠. 근데 이때 분당은 상당히 뭐다? 부정적이다. 언제부터 이걸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송나라 때 이후부터. 그래서 당나라 때 분당을 지어가지고 황제권을 뭐냐면 견제하고 자기들끼리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자, 하여튼 이것이 그 유명한 우이단쟁이다. 그러니까 우당은 우승용, 이종민이고 이당은 이동유가 영토했다. 자, 우수영과 이종민은 진사과 출신이고 이동유는 현종 때 재상의 자식이고 고관의 자식의 특권을 이용 관계에 들어왔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음소 출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당제한국은 일반적으로 과거 출신 관료와 귀족 과거 관료 사이 당제가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벌 귀족 출신을 하는 이덕유는 그 명확히 당파를 형성하지 않았다. 가문과 가교를 중시하여 자존심이 강한 문벌 귀족의 본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했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우승우와 이종미가 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 측에서는 그냥 당파가 형성하지 않았는데도 이당이나 호칭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당파 의례당론에 통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의례당론으로 이렇게 당파가 형성된 건 동인이에요. 서인들은 그냥 동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야. 그런데 이제 당쟁이 격화되면서 그 반대쪽이 이제 처음에는 이들도 뭐냐 의견이 달렸는데 하도 이제 동인층이 너무 강경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끼리 이제 뭐냐면 형성이 돼. 그래서 서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기에 이제 한간이 정권의 중축에 가담했다. 당교의 한간은 첩첩 무효부터 점차 증가해 현종 때 3,000명에 넘어섰다. 이무적 고엽사처럼 그 정부에 관련된 한간도 있었지만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안선한 이후부터 기존의 관료제가 기능을 상실하자 황제는 측근인 한간을 중용하게 됐고 특히 한간에게 신체군을 지휘하게 하고요. 강군의 변진에 파견하여 황제의 조칙을 전달하는 등 관료의 인사에까지 깊이 관여했다. 황제의 조칙을 전달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칙사인데 이들을. 근데 문제는 황제의 조칙을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황제가 글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아니라 황제의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전해 듣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그 둘에 다 누가 관여한 거야? 한간이 관여해. 그러니까 황제 그렇게 말 안 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꼭 황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사권이나 자신의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위의 단쟁 때도 양파 모두 유력한 한간들과 격퇴해요. 그 뭐냐면 했다. 그래갖고 이제 승리할 정도로 한간들과 상당히 뭐냐면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갑로의 변이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갑로의 변은 뭐냐면 당나라 문종 때 일어난 거예요. 당나라 문종 때. 당나라 문종 때 이제 그 뭐냐면 왜 일어났냐? 이거는 이제 관료하고 한간들의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 관료의 이제 관력파의 재상이었던 이윤이라는 사람이 한간의 전횡을 미워해서 그 당시 한간 세력들을 일수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절도사였던 정주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정주가 군대를 모아들기 전에 이윤이 일단 한간들 같이 뭐냐면 이렇게 모아둬야 될 거 아니야 불려서 그래서 거짓말 친 거야. 어떻게 궁원 그러니까 이제 궁중의 그 뜰에 감로가 내렸다. 예, 이렇게 거짓말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뭐냐 발각이 돼요. 결국에 한간의 군사들에게 주사를 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감로의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로라는 거는 뭐냐면 그 불경에 보면 그 이걸 먹으면 그 산의 고통을 치료하고 장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열매야. 그걸 이제 거짓말 쳐가지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이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간 문종이 이제 폐위당하고 죽게 되고요. 이 사건에 엮여가지고요. 그부터 12대 목종부터 해서 19대 소종까지 8명의 황제가 갈아쳐요. 네. 그래서 이제 경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한간에 위해서 옹립된 황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황제권은 거의 실주되고 중앙은 극심한 정치적 문란으로 민심 이반과 불만이 초래됐는데 그럼에도 당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 순지였던 강의 지역의 경제력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세기 후반에 넘어가서 당주의 재정 기반이었던 남방의 여러 변진에서 병사들이 반란이 나는데 그래도 원화 중흥에 의해서 반칙 지지에
순자가 어느 정도 성공한 현종은 중앙 구간을 순주의 절도사를 파견하죠. 그런데 임기가 짧은 절도사들은 절도사 취임을 승진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여겨 부임지의 통치에 관심을 얻게 되고요. 오직 강부로 파견된 한간대 요구에 따라 막대한 재물을 진봉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에 보내는데, 진봉이 뭐냐? 원래는 임지 번지에서 경비조답을 위해서 남은 잉여 재원을 중앙에 반환된다는 정보로 올린 건데, 실제로는 병사들의 급여를 유용하고 영내 세수를 증진하는 방법을 획득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군사들과 농민들의 반란을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말기 때 상황과 비슷해요. 조선 말기 때 중앙 세금을 다 갖다 바치니까 한국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재정이 없으니까 어디에 뜯어내는 거야? 또 농민들에게 지방 재정을 뜯어내는 거야. 더 증세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아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진봉은 강의 순지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일반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병사들의 대우가 악화되어 지역의 불만이 높아졌다. 자, 이 시기의 병사의 반란은 절도사 병사들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병사, 농민들의 대립으로 일어난 것이다. 자, 이때 병사들의 반란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절동 지역에서 일어난 구부의 난이야. 농민 출신의 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난이 이제 뭐냐면, 방운의 난이죠. 예, 구부의 난과 방운의 난. 예. 그래서 그 방운의 난은 누가 이제 참여했냐면, 군사들과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방운의 난과 구부의 난은 나중에 이제 일어난 항소의 난의 어떤 배경, 전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74년부터 시작되어 약 10년간 사천을 제외한 전 중국의 십슨, 항소와 망선지의 반란은 당조를 해상불능한 상태로 빠뜨렸다. 항소는 과거에 낙지한 그 사인, 사대부 출신으로서 전미품이었던 소금의 밀매업을 불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고, 왕성지와 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항서나 왕선지는 되게 보면 염상들, 그러니까 몰래 염을 갖다 파는 그 상인들이었죠. 이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군대를 가지고 있어. 사병 집단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처음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왕선지는 도중에 그 당나라 정부에서 간직을 준다니까 탈락을 해요. 물론 이제 당나라 정부가 해외에서 왕선지를 나중에 죽이죠. 결국에는 누구와 이제 싸우게 되냐면 항소가 싸워요. 항소는 동독인 낙양을 함락시키고요. 이듬해 수도 장안을 진격해서 대제라는 국가를 건립하죠. 시종은 사천성에 있는 성도까지 도피했다가 절도사제국을 규합해서 사타족이었던 이근영의 도움을 반격을 나섰다. 그리고 항소는 부장이었던 주원의 배신으로 장안을 버리고 후퇴했다. 이 중원은 이제 뒤에 주정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자, 항소의 난은 실패했지만 그 당시 문벌귀족과 절도사에 큰 절도사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반란의 무대였던 강해 지역의 경제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당조의 재정적 기반이 무너졌죠. 반란 이후의 관료와 한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져 주정춘, 즉 주원이 당조를 무너뜨리고 후량으로 건국함으로써 당조를 멸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세법을 보죠. 양세법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양세법 앞에 아까쯤에 읽지 않았던 것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양세법도 기본 심화 강의에서 좀 찾아보고 정리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자, 양세법을 보면, 자, 여기 양세법의 안사의 난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면,
대개 이제 군전제에서 장원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바뀌는데, 군전제에서 장원제로 바뀌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종전에는 군등 분배였죠. 군전제 아래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조용조도 어떻게 돼요? 군등을 분배했으니까 군등으로 징수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제 장원제 같은 경우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차이가 나죠. 토지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갖고 뭔가 세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양세법이야. 그래서 이 양세법이 이제 등장 배경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당시 당나라 호구수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당나라 호구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안산이라는 계기해갖고 어떻게 될까? 급감하죠. 그럼 호구수가 급감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거는 인구가 많이 감소됐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인구 감소보다는 당나라의 뭐냐면 파악할 수 있는 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당나라가 파악할 수 있는 호구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안산의 나이부터 강북지역은 다 누구한테 들어갔죠? 절도사한테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호구수라는 거는 그 지역보다는 주로 어느 지역의 호구수일까요? 강남 지역의 호구수야. 그러면 이제 당나라 입장일 때는 강북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세제를 만든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세제를 만든 게 낫겠죠? 강남. 그래서 강남을 배경으로 해서 세제를 만든 거야. 참고로 이제 강북과 강남이 좀 약간 다른데, 자, 이때부터는 강남부와 강북 중에 토지의 비율도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예, 강남이 높고 강북 떨어지죠. 그러니까 강북의 세제들은 되게 보면 이때 명나라 때나 먼 나라 때도 종종 보이지만 토지보다는 주로 어디에 두냐면 호에 부과해요. 호. 특히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해갖고.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율도 높기 때문에 호보다는 어디에 부과할까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호에 부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상대적으로 토지를 더 중요시 여겨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용조 양세법의 전환 배경을 보면 군전제 붕괴 때문에 장원제가 실시되니까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조용조의 부담을 건질 수가 없죠. 도호가 발생되고, 자, 대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안산의 난 이후에 강남의 조세 수치 확보, 그 다음에 강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반영됐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제 단세 위주다. 여기 주의할 게 단세라는 건 뭐냐면 양세 외에는 걷지 않는다는 거야. 잡세는 걷지 않는다. 양세 외에는 잡세는 걷지 않는다. 이렇게 잡세. 양세만 거는 거야. 양세는 뭘까요? 호세와 지세. 근데 이건 원칙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냐면 잡세를 또 걷어요. 근데 원칙은 단세다. 양세 외에는 잡세를 걷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징수하죠. 뭐와 뭘 징수하죠? 하세와 추세를 징수하죠. 또는 지세와 호세를 징수하죠. 자, 그 다음에 자사 대응 원칙, 뭐 양출 제입,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보면 자, 양출 제입이 원칙이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웠냐면 먼저 이제 세수를 걷고 징수하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했어요.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이에 맞춰갖고 뭘 걷는 거죠? 징수를 하는 거야. 이걸 양출제입이라고요. 양출제입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적 어떤 그 재정의 한 표본이죠.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건거주의라는 거는 주와 객군을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의 부적을 올려서 부과한다. 자,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주와 객군을 구별했죠. 언제부터? 가도정책부터.
주호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원래 개코는 굴려온 돌이죠. 그래서 주호들에게는 세금 원칙적으로 걷고, 근데 개코들은 신정성을 납부하면 그냥 대부분 면제해주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주호와 개코가 구분이 안 돼. 오히려 주호가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와 개코가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서 뭐에 따라 걷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호등에 따라 걷는 거야. 호등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호등의 자산에 따라 이렇게 걷는 거죠. 자, 그래서 호산 대응버가 원칙. 그래서 정남과 중남의 구분 없이 빈부에 차여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세 징수는 토지 소유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하세와 추세. 그러니까 이것은 그 2년 3료제의 세제가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하라는 것은 여름에 걷는 그 작물 말고 추세는 그 가을에 걷는 작물을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이것도 설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급납주의. 급납주의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급납주의. 뭘 걷는 거야? 세금을 돈으로 걷는 거야. 금으로 걷는 게 아니라 돈으로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는 주로 이제 뭘 사용했어? 동절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절 걷었다. 그거는 한나라 때 이후부터 이제 잠시 물납이었다가 이 양세법 이후는 이제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금나로 바뀌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세법의 수익 용도는 그 3분의 1은 유주에서 주의 경비, 그 다음에 3분의 1은 송사, 그 다음에 3분의 1은 상공,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 다음 당나라 재정이 일시적으로 풍부했고요. 의미는 종전의 조용조가 개별적, 임신적, 군등적 인민지배 방면에 양세법 호단이 또한 자산에 따른 징세하는 호등적 수치치였다. 이렇게 보시고 한계는 빈부의 차를 정하는데 기금속 같은 동사는 호등에 반영할 수 없고요. 고지대금에서 얻어진 이자 등은 세금에 부과하기 어렵고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을 돈으로 바꾸는 거나 비단으로 대납할 경우에 항봉이라고 하는데 환산하는데 관리 부정에 개입의 소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세법을 받고 양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 중에서 이제 찾아서 볼게요. 자, 양세법 실시 보면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의 기초에 조용지를 징수했던 당조의 재정 원칙들, 그러니까 균등 분배, 균등 징수 이런 재정 원칙이 안사의 난이에 가속화된 토지 소유 경쟁 때문에 점차 사회 변화를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도호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결국에 안사의 난 이후에는 3분의 1의 경가한 호구소는 종전의 군사비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780년 재상 양염의 건의에 따라서 조용조가 폐지되고 양세법이라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했다. 그래서 이 양세법은 이때 만들어지고 나서 어디까지 가죠? 일조폰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그래서 명나라 장거정 신종 때 일조폰법이 만들 때까지 지속이 된다. 자, 양세법은 그 사회정세에 맞게 잡다한 여러 가지 세목을 잡세를 통합해서 조용조 대신에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징수했다. 자, 양세법이라는 6가지 원칙이 있다. 단세가 원칙이다. 단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양세법 외에는 잡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종전에 잡세를 다 없앤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원칙일 뿐이지,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항상 원칙만 강조하지 실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가 붙어요? 잡세가 붙어요. 왜? 지방재정을 유지하려면 잡세가 필요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잡세가 또 붙고, 그 다음 이해징수의 원칙이다. 하세, 추세. 그 다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액수에 따라 자세히 대응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와 개코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 개코 없이 1등급부터 해서 9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거죠. 호등제를 실시한 거다. 자, 양출제외 원칙, 전액 정날 원칙, 거주지 등록 원칙.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 등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의 원칙을 보면 당시의 사회 변화의 증세에 흐름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었다. 실시 과정의 일반 농민들은 징세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양세의 상공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강조할 만큼
당주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호단위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징수하는 양세법의 원칙은 호등적 수치체제로서 역대 왕조의 기본이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호등적 수치체제. 자, 그래서 당조는 양세의 수입만으로 단료 증대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야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소금의 전매제는 뭐 역대 왕조에서 실시한 거고 당나라 때 이때 이제 더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사의 난이 끝난 후에 아직 끝나지 않은 그때 재무관리였던 제후기가 강해 지역에 실시한 게 그 시초. 소금은 1두당 10문의 생산원가로 100문의 소비세를 붙여서 110문을 갖다 팔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뒤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고로 이 소금 외에도 뭐에 대한 전매도 실시했냐면 차에 대한 전매도 실시했어요. 네, 차에 대한 전매.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문제는 소금이나 차가 비싼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소금과 차는 생활 필수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적 요금을 따지면 가격의 비탄력성을 갖고 있는 제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든 일반 서민들은 좀 싼 값을 사가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밀매가 형성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런 밀매 조직들이 형성이 되고 밀매 조직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군대를 가지고 있어. 사병들을. 그래서 나중에 그 사병들과 이런 조직망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누가? 황소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양세법을 살펴봤고요. 뒤에 이제 당송 간 사회 변화를 볼게요. 대개 보면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당송 병역력이라 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이제 농업혁명,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어떤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만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뤄났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를 송나라를 근세로 규정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좀 약간 좀 평가가 박하지만 중세로 규정짓잖아요. 예. 그만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야. 농업혁명, 상업혁명에서. 근데 이와 관련돼 갖고 동계는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동계는. 근데 동계 내용을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한의중 뭐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설명했지만 강자중 국사 논문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최근에 당송병이 거의 안 나와. 다만 이제 그때 그 병역 자체보다는 요번처럼 송나라의 뭐 농업기술 발달 정도 좀 세부적 팩트만 나와요. 그래서 굳이 동계까지 나와서 그걸 다 어렵게 막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전원의 위치가 어떻고 장원의 구조가 어떻고 그것까지 하면 공부량만 나누고 시험 보는 데 별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팩트 위주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뭐가 잘 되어 있냐면 그 한의중이 간단하게 요약돼 있거든요. 한의중 보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양세법 실시 이후 이제 조용조만 폐지된 게 아니라 군전제도도 그 의의를 잃게 됐다. 이미 이전 시기부터 대토지 소유제가 진행되었지만 안사의 난과 양세법 실시 계기로 인정받게 되었다.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토지를 모아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계층들이 일어나죠. 이들 형세호라고 해요. 형세호.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주로서 몰락한 농민들 전호로서 고용해요. 자신들의 토지를 소작했고 당 후반기 때 등장한 지주 전호 관계였다. 다른 한편 장원제라고 하는데 장원제는 토지 소유 형태와 생산 관계인 지주 전호 관계의 성격 구명은 당송 간의 병역을 성격 지우는 관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동계 읽어보시는 게 잘 나올 거야 돼. 장원제의 또 크기에 따라서 중세냐 근세냐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뭐 근세 사회는 장원제가 좀 작은 중소 지주층이 했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장원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문벌 귀족이나 어떤 이런 세력들 큰 세력들이 지배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중세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하여튼 당후기부터 등장한 신은 지주층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원이 군전제의 종제 자체를 위협을 주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장원의 소유 형태가 서양의 중세와 그것이 유사하다고 보고
또 집적 생산인 전원의 신분을 토지 영미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고 이걸 이제 무슨 학파라고 하죠? 이걸 동경학파. 동경학파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규정짓죠? 고대에서 중세에 넘어가는 시대로 봐요. 당송평형을. 근데 이제 한편 일부 학자들은 장원이라도 작은 토지를 합쳐서 대토지 소유에 가능한 것이로서 토지 소유가 양세와 분세하다 본다. 요거는 누가? 이거는 경도학파. 그리고 이 시대에 당송평형기를 뭐라고 그린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죠. 자, 따라서 지주는 이런 영세한 토지를 분산, 소작하는 전후와 대차 관계를 통한 소작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농노처럼 경제 외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춘추 계약에 의한 뭐죠? 경제적 관계야. 네, 경제적 관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절충론을 따라가지고 대개 보면 사천이나 이런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이거 송나라 때 얘기지만 어떤 관계? 예속 관계야. 농노 관계지만 그 밑에 이제 그 강남 지역 있죠. 강남 하주죠. 그런 되게 발달된 지역이죠. 그런 발달된 지역에서는 지주와 전호 관계가 뭐야? 경제적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 근거에서 그런 형태는 바로 자본주의 계약 관계이며 전원은 신분적으로 해방된 자유민이었다는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아두자. 자, 이는 시대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분히 논란의 요지가 있다. 자, 당송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 중에 농업 생산 증대인데 요거 상당히 요번에 중요하죠. 네, 시험문이 나왔는데 자, 당 후반기 때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개간지와 수익 시설의 신축은 정비를 통해서 경제 가능한 토지 확대, 품종의 다양화, 신품종의 도입과 보급이 있었다. 이때 신품종의 도입은 뭘까요? 요번에 시험문에 나온 참파벼죠. 참파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품종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특히 이제 그 벼가 익는 속도에 따라서 조도, 중도, 만도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먹는 벼는 만도예요. 1년 단위로 생산하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빨리 익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벼가 있어. 조도라고 하죠. 심지어는 이 조도는 되게 빠른 조생병인데, 그러니까 조생종인데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1년에 3번까지도 수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몇 번 수확해요? 3번 수확, 3기작 하잖아. 2기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도의 대표적인 여러 품종 중에 그 당시 유명한 품종이 뭐죠? 참파버. 근데 이 참파버는 왜 참파버라고 하냐면 북부 베트남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참파벼 또는 안남벼라고 해요. 근데 이 벼는 생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되게 흉년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잡초, 그러니까 잡초한다 여러 기생충이라든지 그 병충해에 뭐냐면 강해. 그래서 이제 빨리 자라고. 근데 문제는 이 벼는 이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찰기가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찰기가 없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먹잖아. 예. 그래서 맛이 없고 그런데 맛이 없어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파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누가 먹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서민들이 많이 먹었던 벼예요. 좀 근데 이제 만두 같이 좀 찰기가 있고 맛있는 것은 누가 먹었죠? 그 당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었죠. 그러니까 쌀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벼 품종에 따라서 뭐냐면 시장이 분화가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참고 지금 참파벌 같은 거 안 먹어요. 돼지 사료도 주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가경지나 하북의 육전도를 일부 확대했지만 대부분 농농사 지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게 우전 또는 위전이라고 하는 거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언급했던 거죠. 우전 위전이 뭐냐? 자, 우전 위전 여기 보시면 아는데 그 강남은 뭐가 많죠? 호수가 많아. 호수. 호수를 뚝을 박아서 막아. 그래서 거기 물을 받아 넣고 실을 이제 쉬는데 중국에서는 악마라는 걸 사용해요. 왜 악마를 사용하냐면 우리는 이제 모내기 할 때 쭉 나열돼 갖고 이제 꼼꼼히 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쭉 해갖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 지으시는데 중국은 땅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요 악마를 타고 농부가 헤엄치면서 조를 주면서 곳곳에 심는 거야. 그래서 논을 관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거를 관리하면 물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용골차, 수차가 필요해.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우리나라 그 용골차라든지 뭐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통차, 뭐 번차라고 하는데, 이 수차요. 이 수차들은 이용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그 뭐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골차라든지 뭐 수차 같은 것들 이용했는데 우리나라 너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교과서는 마치 이용한 것처럼 됐지만 진짜 안 됐어요. 세종 때 그거 시험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로 우리나라는 위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아래로 보내는 저수시 형태가 발달됐어. 그래서 뭐 재현이라든지 보 이런 식으로 물을 확보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 우전과 위전 똑같은 말이지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전과 위전이 나오면 이건 강북이 아니라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전 논법. 자, 뭐 당호기 때 뭐 농기구 발달이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 그다음 관계기구 분야에 용골차를 내서 수리시설을 사용했다. 그래서 쌀농사 효율을 제고했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윤작도 했다. 윤작이라는 것은 그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2년 3모작, 농농사에서는 2모작.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2모작이 가능해요. 2모작. 2모작은 대개 보면 다른 작물을 두 번 돌려짓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 맥인데 도는 뭐예요? 도는 쌀도자죠. 맥은 뭐죠? 보리. 그러니까 쌀과 보리를 같이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모작이 가능하면 뭐도 가능한 거야. 이양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양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 이양법과 이모작이 나타나고요. 이게 송나라 때 일반화돼요. 그래서 이제 강남문법들이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윤작 같은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걸 함으로써 뭘 회복할 수 있죠? 지적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수도자의 경우에 품종이 다양해 조도, 만도 이렇게 명확하되고 인도형이었던 정미가 널리 보급되고 그래서 이제 다수 품종인데다 열악한 환경과 저습지에 적합한 특성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특히 송내는 지금의 남부 베트남 지역에 수입한 점송도가 내한성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에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다수학 품종을 급속히 재배 면적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성숙기간이 짧은 조도가 개량되면서 이기작이 가능했다. 자, 그래서 이기작은 송나라 때부터 등장해요. 일부 지역에서. 이게 언제 확산될까요? 명나라 때 일반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나라 때 그 관련된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기작이 보급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기작 보급된 거는 명나라 때 확산됐다는 거야. 근데 등장한 거는 송나라 때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명나라 때는 이기작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기작도 등장해요. 상기작도. 자, 그래서 이제 하북 지역에서는 종래 속 대신에 소맥이라는 밀이 등장했다. 조 대신에 밀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분식 하게 돼요. 그래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분식이 상당히 발달됐어. 분식이.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만두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강남이 아니라 강북 지역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북 지역 사람들이 강남으로 들어가면서 남이가 되면서 분식 문화도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당대에 정착된 분식 풍조는 송대의 하북뿐만 아니라 강남에도 확대됐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죠. 밀료통에서 국수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중부의 인구가 남쪽으로 이주하면 분식이 보급되었는데 강남의 도시에서는 술을 빚을 때나 기근에 들어 농민을 구제할 때 유용했다. 여기에는 이모작과 달리 미대 수학부는 전호가 소유했으며 전호가 닿도록 밀을 경쟁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밀을 많이 이제 경작하면 밀과 관련된 음식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수 같은 거 있죠? 시장에서 간단하게 말아서 먹는 국수가
당송만의 송나라 때 등장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그 송나라 때는 그게 서민 음식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서민 음식이 아니에요. 귀족들 음식이야. 왜? 미를 전랑 수입해 왔거든. 그래갖고 언제 먹었어요? 결혼식 때. 그래서 국수 먹여주려고 결혼식 때 먹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국수 먹여줄래 해서 그 줘서 국수만 줬면 요거도 먹죠. 부조금이 얼마인데 국수 줘. 국수 해봤자 뭐 3,000원, 4,000원 되잖아요. 예, 요즘 국수 안 줘요. 예, 근데 예전에 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대에 거치면서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송대가 되면 양자강 하류 지방을 중심해서 미국 생산지가 떨어지죠. 그 유명한 말 있죠.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속호숙 천하족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명나라 때는 그 뭐냐면 무슨 말로 바뀌어요. 양증 하주에서 양증을 중용해서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말로 바뀌죠. 요때 호강 지역은 오늘날 어디냐면 호북성과 호남성 지역을 얘기해요. 자, 하여튼 이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에 따라 당송기의 경제적 중심지가 항하 유역의 하북에서 양쯔강 유역의 강남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구라든지 생산력이 당 말기를 기준해 갖고 이제 강남이 강북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세포를 실시했던 단계부터는 이미 강남의 경제력은 하북을 압도했고요. 이 지역의 순지이기 때문에 당주의 재정 의존도도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중심지였던 양주. 이 양주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양주는 운하의 교차지예요. 운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 네. 그래갖고 후에 명나라, 청나라 때도 그 중심지가 양주였어요. 그리고 명충청 때 명나라와 청나라 때 또 등장한 지역이 시주라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 시주가 강남의 경제 중심지였어요. 네. 강남의 경제 중심지였고 그래서 양주 예전에 한번 그 청나라 그 권룡제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잠깐 언급됐었어. 그 지역명이. 네. 그래갖고 있는데 자 인구도 안산이 난 이전까지 하북과 강남이 거의 비슷했지만 원화 연간의 경계로 이 비율이 역전됐고요. 이는 삼국시대에 강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인구비가 점점 갈수록 격차돼서 남성 때 들어가면 7대 3의 정도로 벌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당송에서 당 말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의 농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충분한 잉여 생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잉여 인구들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대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되고 무슨 혁명으로 넘어가죠? 상업혁명으로 넘어가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당나라하고 송나라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송대와 도시 상업과 도시 발달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는 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예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동계 부분을 같이 볼게요. 이것도는 예,